남편이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나간 그날, 1시간쯤 지나 친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니네 남편 돈 많은 여자랑 바람난 것 같아. 지금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둘이 같이 있는 거 봤어.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전화를 끊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심정으로 그 식당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마주친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정말 다른 주말과 다름없는 평범한 주말이었어요. 주말마다 그렇듯 남편과 저는 여유로운 아침을 함께 보내고 있었죠. 둘 다 느긋하게 늦잠을 자고 일어나 제가 먼저 눈을 떠 커피를 내렸고요. 사실 저희 부부는 주말에는 먼저 일어난 사람이 커피를 내려주는 작은 약속을 하고 지켜왔거든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우리만의 소중한 의식 같은 거였죠. 그날은 정말 다른 주말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하고도 여유로운 아침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먼저 일어난 사람이 커피를 내리기로 약속했기에 제가 먼저 눈을 떠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죠. 커피 향이 퍼지는 부엌에서 머그잔 2개를 꺼내며 저는 혼자 웃었어요. 오늘은 내가 먼저네.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내렸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거실로 나오니 남편은 아직 이불 속에서 뒤척이고 있더라고요. 여보, 커피. 제가 말을 건네자 남편은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들더니 웃더군요. 남편의 웃는 얼굴은 언제 보아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릴 적 제 마음에 난 상처까지 사라지는 것 같았죠. 아휴, 역시 오늘도 졌네. 근데 이거 너무 좋은데? 너스레를 떨며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 앉는 그 모습도 좋았고요. 잠시 후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죠. 남편은 제가 건넨 커피컵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아, 역시 당신이 내려준 커피가 최고야. 남편이 건넨 그 말 한마디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햇살이 고요하게 비치는 창밖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회사에서 있었던 일, 제가 요즘 빠져있는 드라마, 그리고 주말 장보기 리스트까지.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는 대화였지만 그 시간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바로 이런 평범한 아침들이 우리 부부에겐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또 반전이 있었는데 말이야. 완전 소름 돋았어. 제가 그렇게 손짓을 섞어가며 이야기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그 드라마 때문에 당신 요즘 밤마다 흥분해서 못 자는 거 다 알아. 서로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서 웃다가 회사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도 이야기하고요. 어제 팀장님이 말이야, 커피 마시다가 서류에 다 쏟아서 완전 난리였어. 별것도 아닌 일인데 저희는 마주보고 배꼽 잡고 웃을 수 있는 게 좋았습니다.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저희 부부에겐, 아니 저에게는 참 소중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 이런 부부의 모습을 굉장히 동경하며 자랐거든요. 다양한 가정이 많다고는 하지만 저는 부모님이 모두 계신 집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남편과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는 그 순간에도 문득문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향해 따뜻하게 웃어줄 때면 어린 시절 문득 떠오르는 기억 하나가 제 속을 조용히 건드리곤 하죠. 제가 5살 무렵이었어요. 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날이었고 엄마는 그날 아침 막 눈을 뜬 저를 꼭 안아주셨죠. 유진아, 엄마가 금방 다녀올게. 엄마가 가서 우리 유진이 좋아하는 인형 사올게. 엄마가 좋아하는 우리 유진이 웃는 얼굴로 기다려줄 수 있지? 엄마가 제가 좋아하는 인형을 사온다는 말에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안 그래도 그때 가지고 싶던 인형이 있던 터라 크리스마스를 기다렸거든요. 눈이 내려서인지 아직 창밖이 밝지도 않은데 엄마가 인형을 사다 주겠다고 하니 좋았죠. 그래서 엄마를 향해 웃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시더니 집 밖으로 나가셨고요. 하지만 엄마를 본 건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싶던 인형을 사가지고 금방 돌아온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었고, 그날 이후 엄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숨바꼭질을 하는 건가 싶어서 이불소, 장롱 뒤, 마당 구석구석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리 찾아도 엄마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주시는 밥도 다 먹고 TV 만화를 보면서 기다려도 안 오더군요.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가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빠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제야 저는 울기 시작했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아빠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그때까지 엄마가 오지 않는다는 건 다시는 엄마가 오지 않는 거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큰 소리로 주저앉아 우는 저에게 할머니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잠깐 멀리 간 거야. 금방 올 거야. 아휴, 혹여 안 오면 어떠냐. 아빠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늦게 들어오고 자주 술에 취해 있었죠.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났는데도 엄마는 오지 않았어요. 그 사이 저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제가 용기를 내어 엄마 이야기를 꺼내면 어른들은 조용히 눈을 돌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빠가 거실에서 어떤 서류를 정리하다 말고 바닥에 흘린 종이 한 장이 눈에 띄더군요. 그걸 줍다가 보고 말았습니다. 이혼 합의서. 선명하게 적힌 이름 속에 엄마와 아빠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협의 이혼, 자녀는 아버지 양육. 모른 척 서류를 다시 올려두었지만 그날 저는 혼자 울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었단 걸 알았으니까요. 인형을 사러 간 것도 금방 다녀온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죠. 사실은 어른들끼리 다 정해놓고 저한테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고요. 엄마는 나를 사랑했을까? 왜 거짓말을 하고 떠났을까? 왜 마지막 인사조차 그렇게 거짓으로 남겨야 했을까? 아이였던 저는 한참 동안 혼자만 진실을 몰랐던 시간들을 분해하며 울었습니다. 그 후로도 겨울이 오고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그날 아침 엄마 품에서 맡았던 냄새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왜 그렇게 갑자기 차가운 빈자리로 바뀌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쓰린 속을 달래야 했죠. 엄마가 집에서 사라진 후로 저에게 따뜻한 집은 없었거든요. 아빠는 늘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엄마가 집을 나간 이후 더 말이 없어졌어요. 제가 그렇게 큰 소리로 엉엉 우는데도 안아주지도 다독여주지도 않더라고요. 그저 라디오 소리만 크게 틀어놓은 채 고개를 돌리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집안은 늘 조용했고 밥상에 반찬이 몇 가지 올라오는지 집안 구석에 먼지가 쌓였는지도 이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운 겨울 공기처럼 무심히 가라앉아 있었죠. 하지만 가장 달라진 건 아빠였어요. 엄마가 떠나기 전에도 말수가 적긴 했지만 그땐 적어도 주말이면 함께 만화를 봐주기도 하고 가끔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떠난 후 아빠는 점점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지더라고요. 퇴근하면 묵묵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옷만 갈아입은 뒤 텔레비전도 안 켠 채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을 걸면 혹은 그래 한마디뿐이었고
어떤 날은 아예 대답조차 없었죠. 책가방을 들고 아빠 다녀왔어요 인사해도 그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를 피우거나 빈 맥주캔을 손끝으로 굴리는 소리만이 대답처럼 돌아왔어요.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바깥엔 눈이 소복히 쌓였고 방 안은 이불 속까지 시린 공기가 맴돌았죠. 그날따라 유독 배가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이 밀려들었고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처음엔 꾹 참고 누워 있었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할머니는 안방에서 깊이 주무시고 계셨고 저는 혼자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지만 울음을 삼키며 겨우 불렀어요. 아빠, 나 배 아파. 소파에 누운 아빠는 TV를 틀어놓은 채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몸이 조금 들썩이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아빠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대로 누워만 있더라고요. 그 순간 무서웠어요. 추운 것도 아픈 것도 아닌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겨우 약을 찾아 꺼내 먹고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죠. 찬 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아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면서 엄마가 있었으면 안 이랬을 텐데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였어요. 왠지 모르게 아픈 걸 말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위로해주지 않아도 그냥 조용히 견디는 게 습관처럼 몸에 배어버리더라고요. 기쁜 일이 있어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은 학교에서 그림대회에 나가 상을 받았거든요. 파란 리본이 달린 상장을 들고 마음이 두근거리며 집에 왔습니다. 아빠, 나 상 탔어. 그 말이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린 마음이 대견했죠. 아빠는 그때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말하자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군요. 그리고는 말없이 한참을 쳐다봤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를 표정으로 그냥 가만히 보더라고요. 그리고 겨우 한마디 하더군요. 그래, 잘했네. 그 말이 끝이었어요. 박수도 웃음도 우리 딸 잘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그림에 붙어있던 파란 리본을 떼어냈고 상장은 조용히 책상 서랍 안에 넣어버렸어요.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날 이후로도 그 상장은 서랍 안에서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 후로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괜찮은 척했고 누가 알아봐주지 않아도 괜찮은 척했죠. 저는 그렇게 자라야 했습니다. 우리 집은 분명 사람이 살고는 있었지만 온기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겨울 같았죠. 눈이 오지도 않았지만 창문 너머로 찬바람이 스며드는 것처럼 집안엔 늘 쓸쓸함이 가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지도 않는 입김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을 정도로 말이죠. 어느 날은 너무 외로워서 라디오에 사연을 보낸 적도 있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제 얘기를 들어줄까 싶어서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술 냄새만 풍긴 채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아무 기대하지 않게 되었죠. 세상에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법을 배워야 했고 기뻐도 슬퍼도 결국엔 나 혼자 삼키는 법을 익혔죠.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밥 한 끼 함께하는 그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그리운지를 사무치게 느끼면서 그렇게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늘 따뜻한 집이란 말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어요. 문을 열었을 때 다녀왔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 내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식탁,
소파 위에 나란히 앉아 웃을 수 있는 그런 집을 꿈꾸면서요. 따뜻한 집은 TV 속에서나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를 위해 맛있는 밥을 짓는 밥 냄새가 나는 부엌, 따뜻한 커피를 함께 마시는 거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부부의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겐 동화 속 장면처럼 느껴졌죠. 물론 자라면서 할머니가 계셔서 밥을 굽는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따뜻하다고 느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기 전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늘 저에게 거리를 두는 분이셨거든요. 말수도 적고 저에게 웃어주신 적도 거의 없었죠. 그땐 그냥 그런 분인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이혼 후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를 돌보는 일이 고스란히 할머니 몫이 됐거든요. 그제 알았죠. 원래도 정을 주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책임까지 얹혀버려서 더 무거워지신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느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가면 할머니는 항상 인상을 쓴 채 주방에 서 계셨죠. 조용히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내 놓으면서도 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간혹 제가 잘 먹겠습니다라고 하면 겨우 한 번 끄덕일 뿐이었고요. 대답도 없이요. 그 밥상은 늘 조용했고 무거웠죠. 맛은 있었지만 따뜻하지 않더라고요. 사람 손으로 만든 음식인데도 그 안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다는 걸 어린 나이에도 알 수 있더라고요. 속상했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뭐라 하시진 않았지만 그 무언의 인상과 차가운 기류가 이미 많은 말을 대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얼굴을 보면서 눈치를 보고 말보다 분위기를 먼저 읽게 된 게 말이죠. 집이라는 공간이 쉬어가는 곳이 아니라 조심해야 하는 곳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저는 밥은 먹되 따뜻함은 모른 채 자라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 때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 동생까지 알록달록 색칠하며 그렸지만 저는 늘 종이 한쪽 구석에 작은 사람 하나만 그렸죠. 우리 엄마는 멀리 여행 갔어. 그렇게 말하며 변명을 하는 게 제 나름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저를 떠나 사라졌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걸 스스로 위로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인지 결혼을 한 후에 남편과 함께하는 평범한 모든 일상이 저에겐 너무나도 특별한 선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믿고 그 사람과 함께 매일을 살아간다는 것이 꿈만 같았죠. 먼저 일어난 사람이 커피를 내리고 함께 웃으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도 동화 같고요. 그 모든 것들이 어린 시절 제 마음에 나 있던 큰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주었어요. 여보, 오늘 커피는 내가 져서 내렸지만 내일은 내가 이길지도 몰라. 근데 당신이 내려주는 커피가 더 맛있긴 해. 그런 대화를 나누며 저는 커피잔을 가만히 들고 다시 한번 속으로 생각했죠. 지금 나 참 괜찮게 잘 살고 있어. 그러면서 이 행복한 가정을 언제까지나 잘 유지하고 싶었어요. 비록 저는 그런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지만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늘 제게 말했어요.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야. 내가 요즘 웃을 일이 많은 것도 다 당신 덕분이야. 남편에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깊은 곳이 따끔할 때도 많았죠. 어릴 적엔 누군가 제게 따뜻하다고 말해준 기억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자꾸만 그런 말을 해줬고
그럴 때마다 저는 내심 다짐했어요. 그래, 우리 집은 꼭 따뜻한 집이어야 해. 추운 마음이 다시 스며들지 않게 내가 먼저 온기를 품고 있어야 해.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수고했어요라며 안아주는 일도, 비 오는 날엔 좋아하는 국을 끓여두는 일도 그저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면서 동시에 제가 오래도록 바라던 집의 모습을 스스로 실현해 나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졸고 있을 때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는 것도, 어릴 적 아무도 저에게 해주지 않던 그 다정함을 이젠 제가 직접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서였고요. 가끔은 남편이 무심히 내뱉는 말에도 가슴이 찌릿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집 냄새 너무 좋다. 문 열자마자 밥 냄새 나는 게 참 좋네. 그 한마디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어릴 땐 냄새에도 온기가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남편과 결혼을 한 후로는 알겠더라고요. 밥 짓는 냄새, 커피 끓는 냄새, 서로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나는 냄새라는 것을요. 그게 집의 온도이고 우리 가족의 색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하루들이 아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가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를 느낄 때마다 저는 다짐했어요. 넌 절대 외롭지 않게 키울게.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게. 아이에게도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 집은 따뜻한 집이란다. 너의 얘기에 귀 기울여 듣는 엄마와 항상 너를 응원하는 아빠가 있는 집이야. 네가 언제든 돌아오고 싶은 그런 집으로 우리가 지켜줄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남편을 만난 이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게 좋았습니다. 빈자리를 감추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고 마지못해 웃는 척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제는 정말로 웃고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고 그 말이 다시 저에게 돌아오는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어릴 적 그리워했던 따뜻한 집을 제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었죠. 아직도 제 가슴속 추운 기억은 여전히 제 어딘가에 남아있지만 이제 그 위에 따뜻한 날들을 덧입히고 있다고도 생각했고요. 그것만으로도 지금 제 인생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면서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커피잔을 들며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해보곤 했습니다. 지금 나 참 괜찮게 잘 살고 있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제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더니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유진아, 이런 시간 참 좋다. 그 순간 제 심장도 따뜻하게 데워지는 느낌이었죠. 서로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렇게 기대어 앉아 있으니 잠이 다시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평화로운 주말 아침이 그렇게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번 주말에 당신이랑 더 오래 있고 싶은데 나가봐야 해.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다음 주말엔 우리 꼭 데이트하자. 남편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녀와. 오랜만이면 반갑고 좋지. 아기 태어나면 당신도 한동안 친구 만나기 힘든 거 알지? 어리광을 부리듯 웃으며 남편에게 말을 하고는 날갈채비를 하는 남편을 바라보았죠. 남편은 평소처럼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가기 전 거실에서 제 옆에 앉아 환하게 웃었어요. 일찍 들어올게. 술 많이 안 마실게. 남편의 그 웃음을 보며 저는 늘 그래왔듯이 그를 믿고 안심했죠. 그렇게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섰고 저는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뒤돌아보니 텅 빈 거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조금 허전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남편이 돌아올 때 정돈된 집에서 맞이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개고 부엌 정리를 했죠. 빨래를 다 개고 나니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와 있더라고요. 유난히 포근한 햇살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따뜻한 허브차를 한 잔 우려 마시는데 숨이 차더군요. 그래서 배를 살며시 쓸어내렸습니다. 아가야, 오늘도 엄마랑 잘 지내보자. 그 순간 마치 답을 하듯 뱃속에서 톡톡 발길질이 느껴졌어요. 아이가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어느새 저와 함께 이제 제법 리듬을 맞추고 있는 기분이었죠. 그 조그마한 움직임에 괜히 마음이 찡해서 혼자 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잠시 소파에 앉아 남편과 찍은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결혼한 지 2년, 싸운 날보다 웃은 날이 훨씬 많았고 남편은 늘 제게 따뜻한 사람이었죠. 특히 임신하고부터는 더 살뜰히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제가 힘들까봐 무거운 물건도 들지 말라며 잔소리처럼 말하면서 다 들어주고 밤에 제가 깨면 조용히 일어나 물을 건네는 것도 다 고맙고 따뜻한 기억이에요. 살가운 부모님을 보고 자란 남편은 따뜻함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시어머니께 하는 그대로 저에게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편의 그런 점에 반하기도 했죠.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소개를 시켜줬는데 만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이 무색하게 남편을 만난 지 2시간 만에 푹 빠졌거든요. 그러고 보니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친구가 굳이 한번 만나보라며 끌고 나간 자리였죠. 솔직히 말하면 억지로 나온 소개팅이었고 큰 기대도 없이 나갔습니다. 늦가을, 살짝 스산한 저녁 공기 속에서 저는 카페 문을 열었고 먼저 와 있던 남편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하도 싫다고 하니 친구 커플도 함께 나간 자리라 힐끗 보기만 했죠. 그때 남편은 짙은 남색 니트에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는데 차분한 인상이지만 눈웃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눈이 마주쳤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제가 평소엔 낯을 좀 가리는 편인데 남편 앞에서는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나누기 시작한 그날의 대화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취미 이야기에서부터 가족 이야기,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방향까지 이야기하면서 곁에 있는 친구가 신경 쓰이지 않을 만큼 집중하게 됐고요. 저는 말끝마다 나도 그런데? 하고 웃었고 남편은 이런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 아닐까요? 라며 장난처럼 말했죠. 그 말을 들으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그 순간 뭔가 툭 하고 마음속에 들어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와 그렇게 공감하며 대화를 나눠본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요. 남편과 그렇게 2시간 남짓 앉아 있었을 뿐인데 저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입꼬리가 내려오질 않더라고요. 심장이 확실히 두근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에게서 한 줄짜리 문자가 왔을 때 기뻤죠. 커피보다 유진 씨가 더 좋았어요. 또 뵐 수 있을까요? 그 문자 하나에 저는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고 둘 다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서로를 향한 시간은 절대 아깝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거창한 데이트가 아니어도 공원 벤치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비 오는 날엔 서로에게 우산을 들고 달려가기도 했죠. 남편은 처음부터 저에게 진심이었어요. 언제나 정직했고 다정했고 무엇보다 저를 귀하게 여겨줬죠.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군요. 유진이 너랑 있으면 세상이 좀 덜 복잡한 것 같아. 나한텐 그게 참 고마운 일이야.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아,
이 사람 거라면 어떤 날도 함께 견딜 수 있겠구나.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뀌고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아이를 품고 따뜻했던 시작을 떠올리며 조용히 웃고 있는 중이라는 걸 실감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배시시 웃음이 나곤 하더라고요. 그런 추억을 떠올리며 사진을 넘기다 문득 남편이 오늘 나간다는 친구들 모임이 갑자기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실 별일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좀 이상했어요. 친구들 모임이라기엔 너무 갑작스럽지 않았나? 요즘 친구들 이야기도 안 했는데 누가 나온다는 거였지? 그러다가도 그냥 단순한 제 촉일까? 아니면 요즘 감정 기복 때문일까 싶어 괜히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남편을 믿자고 괜한 생각하지 말라면서 의심을 떨쳐냈죠. 주말까지 미뤄놓았던 집안일을 마친 후 소파에 앉아 TV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화면 속 예능 프로그램 속에서 사람들이 웃음을 자아내는 중이었죠. 그날 오후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커튼을 살짝 걷고 우두커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핸드폰을 들었어요. 남편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며 괜히 메시지를 더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나간 지 고작 20분 만에 온 문자였어요. 조금 늦을 수도 있어. 미안해. 많이 기다리지 말고 저녁 먹어. 알겠다는 답장을 보내고 나서도 괜히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진 그렇게 따뜻하던 거실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시작했고요. 남편이 집을 나선 지 1시간 정도 되었을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친구 수진이 이름이 보이더군요. 남편과 저를 소개해준 고마운 친구였고 언제든지 마음을 터놓는 친구라 반가웠죠. 그런데 휴대전화 너머로 들리는 수진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망설이는 듯 하다가 충격적인 말을 내뱉더라고요. 너희 남편 지금 땡땡 레스토랑에서 어떤 여자랑 단둘이 밥 먹고 있어. 근데 여자가 나이는 좀 들어 보이는데 엄청 고급스러워 보여. 그런데 분위기 좀 이상해. 앉을 때 의자도 빼주더라. 엄청 챙기더라고. 혹시 바람난 거 아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친구가 말한 그 레스토랑은 비싸서 쉽게 발을 들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자 남편이 아이 낳기 전에는 꼭 가자고 하던 레스토랑이었죠. 그랬던 그곳에서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집에서 멀지도 않은 그곳에서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심장이 너무 세게 뛰었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택시를 타고 그 레스토랑으로 달려갔습니다. 차창 너머로 점점 식당이 가까워질수록 제 머릿속은 복잡해지더군요. 설마 우리 준호 씨가 그럴 리 없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걸까? 아니야,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마음을 졸이며 눈물을 참고 택시에서 내릴 때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레스토랑 앞에서 저는 두 손으로 가슴을 꼭 움켜쥐며 안으로 들어서지 못했죠. 하지만 확인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고 그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정말 남편이 낯선 여자와 마주 앉아 있는 그 모습을요. 남편과 마주 앉아 뒷모습만 보이기는 했지만 그녀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무척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그대로 식당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눈앞이 핑 돌았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왜 여자랑 여기에... 당신 대체 나 몰래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제 외침에 남편은 저를 향해 달려왔고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저는 또 숨이 멎을 뻔했어요. 그 여자는 제가 5살 때 집을 나간 제 엄마였거든요. 꿈속에서조차 잊지 못하고 지워지지 않던 그 얼굴이더라고요. 엄마는 저를 보고 놀란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보더군요. 그 모습에 어릴 적 엄마가 저를 두고 떠나간 그날의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제가 쓰러지듯 주저앉자 남편은 급하게 달려왔고 제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유진아, 미안해. 놀라게 해서 미안해. 놀랄까봐 먼저 말을 못했어. 오늘 집에 가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미안해. 아이 달리듯 저를 달리는 남편이 보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의 손에 이끌려 남편과 엄마가 마주 앉아있던 자리에 함께 앉게 됐죠. 그리고는 병실에 누운 사람처럼 멍한 상태로 저는 남편의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천천히 저를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며칠 전에 여기 어머님이 나한테 먼저 연락하셨어. 당신한테는 도저히 연락할 용기가 없었다고 하시더라. 하지만 당신을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야. 건너서 우리 결혼 소식까지 들으셨는데 연락을 못 하셨대.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계속 망설이다가 결국 나한테 연락하셔서 부탁하신 거야. 오늘은 대신 내가 먼저 뵙기로 한 거고, 사실 나도 걱정이 됐거든. 확실히 당신 어머님이 맞는지 확인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괜히 당신에게 먼저 말하고 아무 정보 없이 마주하게 되면 당신 놀랄 것 같고, 어머님이 어떤 사람인지 네가 마주해도 되는 사람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어. 남편의 말을 들으며 엄마를 바라본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수진이한테 전화 받고 정말 무슨 일이 난 줄 알았다고. 그러자 남편은 배시시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당신이 항상 말했잖아. 엄마가 미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보고 싶다고. 그런데 당신한테 상처 남기고 싶지 않았어. 뱃속의 아이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당신한테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했어. 저희의 대화를 듣고 있던 엄마는 눈물을 연신 닦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진아, 미안하다. 가난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로 남기 싫었어. 그때는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듯 이혼을 해서 도망쳤지만 지금은 조금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야 찾아왔어.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지. 엄마의 말을 듣고 제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릿했어요. 그냥 멍하니 엄마를 바라봤죠.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사실 유진이 너한테는 말 못했지만 그날 너희 아빠랑 이혼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집을 나왔어. 너희 할머니 등살에 쫓겨나듯 나왔으니까. 나는 친정도 없었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도시에서 맨손으로 시작해야 했어. 엄마는 손을 꼭 쥐고 눈에 눈물이 고인 채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 하나만 생각했어. 언젠가 내가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면 그때는 네 앞에 당당히 나타나자고.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 처음엔 막노동도 하고 여기저기 채워준다는 공장에서도 일하게 됐어. 돈 모을 생각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기계 소리 들으며 살았지. 그런데 운이 좋았는지 성실하다고 손 빠르다고 칭찬도 받고 하나둘 책임 있는 일도 맡게 되더라.
그렇게 몇 년 일하다 보니 나도 요령이 생겨서 나중엔 공장에서 기술을 배웠고, 그러다 나만의 아이디어가 생기면서 결국엔 내가 직접 공장을 차리게 됐어. 이렇게 너희 앞에 나설 수 있기까지 30년이 걸린 거야.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그제야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럼 엄마는 저를 버리고 떠난 게 아닌 거예요? 제 물음에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우셨어요. 그럼 엄마가 우리 유진이를 어떻게 버리니? 유진이 너가 내 전부였는데. 내가 고아만 아니었어도 엄마는 너를 그 집에 두고 나오지 않았을 거야. 너희 할머니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너를 두고 오기가 나도 쉽지 않았어.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엄마를 보니 제 마음속 겨울바람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너무 놀라서인지 배가 뭉쳐와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자 남편은 일단 오늘은 헤어지고 생각을 정리한 후에 다시 만나자고 엄마와 약속을 잡아주더라고요. 엄마 역시 제 상태가 걱정되셨는지 남편과 제가 차를 타는 모습까지 보시더군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우리 부부는 아무 말도 없이 침대에 누워있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지만 둘 다 먼저 일어나지는 않았고요. 남편에게 화가 나진 않았지만 머릿속이 복잡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남편은 혹여나 제가 마음이 상했을까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같더군요. 항상 그저 제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다 제가 먼저 입을 뗐죠. 오해한 건 미안해. 그리고 나 대신 엄마 먼저 만나줘서 고마워. 제 말에 남편은 저에게 다가와 가만히 안아주면서 어깨를 토닥여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를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해드리자고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손 한 번 잡지 못하고 헤어진 엄마의 얼굴이 떠오르면서요. 30년의 세월이 엄마를 익숙한 얼굴에서 낯선 존재로 만들었다는 게 슬펐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회사를 마치고 저와 남편은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분주했습니다. 엄마를 집으로 초대했거든요. 다른 곳에서 만날까도 궁리했지만 저희 집이 가장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엄마에게 제가 차린 음식을 선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엄마가 저 어릴 적 잘해주시던 달걀국이 그리워 여러 번 도전한 끝에 비슷한 맛을 낼 수 있어 그 국을 끓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별거 아닌 음식이었지만 저 역시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했으니까요. 초인종이 울리고 엄마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인형을 사오겠다고 했던 그날부터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엄마의 모습을 그토록 기다렸던 저는 눈물이 터져 주저앉아 울어버렸어요.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엄마가 오지 않을까 기다리던 5살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엄마는 약속했던 인형은 아니었지만 귀여운 토끼 인형을 사오셨더라고요. 곧 태어날 저희 아이를 위한 선물이라고 하시면서요. 저희 집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면서 별말도 없었는데 엄마와 저는 울었다 웃었다를 반복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겨우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후식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별말이 없었죠. 그러다 제가 엄마께 여쭈어 봤어요. 엄마,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신 거예요? 엄마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지금은 작은 의류 공장 운영하고 있어. 사람도 몇 명 두고 거래처도 많아. 불안하지 않을 만큼 자리를 잡았어. 그래서 이제는 너를 만나도 되지 않을까 했어. 유진이 너한테
부족한 엄마로 나타나고 싶지 않았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한테 더 미안해서 나타나기가 힘들어지더라. 나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미워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다 더 늦으면 정말 못 만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엄마의 말을 듣는데 제 안에 묵혀있던 감정들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동안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그날 이후로 계속 미워하기만 했거든요. 아빠와 할머니가 저를 챙기지 않고 냉정하게 대할 때도 엄마를 원망했죠.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기 때문에 아빠와 할머니가 저를 미워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 마음을 마치 들은 것처럼 엄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유진아, 엄마 미워해도 돼. 나는 네가 미워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 하지만 유진이가 엄마의 나를 떠올릴 때마다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진짜 널 버린 게 아니야. 다시 널 볼 수 있을 때까지 정말 하루하루 악착같이 살았다는 것만 알아줘.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가 아무 소용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엄마는 진짜 힘들었어. 매일 꼬집고 구박하는 너희 할머니, 그 모습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너희 아빠. 5년을 버텼지만 달라지지 않더라고. 그래서 떠나기로 한 거야. 하지만 정말 너를 다시 데리러 가려고 했어. 돈 많이 벌어서 가려다 너무 늦었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너를 곁에서 지키는 게 너에게 더 좋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엄마는 너에게 더 나은 엄마이고 싶었어. 그 순간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엄마를 꼭 안았죠. 엄마, 늦었지만 와줘서 고마워. 나 진짜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도 조심스럽게 일어나시더니 저를 안으시더라고요. 우린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끌어안고 오랜 세월의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은 그런 우리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 지으며 바라보더군요. 비록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야 용기를 냈다는 말에 저는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엄마가 미웠지만 그래도 그리웠다. 그러면서 제 인생에 빈칸 같았던 한 조각이 조금씩 메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저를 안고 고맙다며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지만 저는 엄마가 고마웠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어도 저를 찾아주었다는 게 좋아서요. 엄마와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진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만약에 엄마가 지금처럼 부자가 아니었으면 어쩌려고 했어? 우리가 엄마를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러자 남편은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장모님이 아무리 부자가 아니고 가난하셨어도 나는 만남을 도왔을 거야. 내가 미리 어머님을 만나 뵌 건 어머님이 혹시나 당신에게 상처 줄까봐 그런 거지. 안 그래도 당신 잘하면서 아버님이랑 할머님께 상처 많이 받아서 힘들었는데 엄마까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았어. 그건 돈이 많아도 마찬가지지. 돈이 없다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씀씀이가 힘들게 하는 거니까. 남편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 후로 엄마와 꾸준히 연락하며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고 있어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만큼 단단한 마음이 있었기에 용서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사실 남편이 곁에 없었다면 제가 엄마를 믿고 용서했을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제 곁에서 진실된 마음과 사랑을 보여준 덕에 엄마의 말이 실감이 났던 것 같거든요. 제 옆에 늘 묵묵히 함께해준 남편 덕분에 저는 다시 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가족은 단순히 피로 연결된 존재가 아니라 용기와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저는 그날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희 남편처럼 누군가의 아픔을 조용히 품고 안아줄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 꼭 있어야 할 진짜 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품는 것이 더 쉽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진작 할머니와 아빠도 그렇게 용서하고 품었다면 조금은 제 마음이 덜 춥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엄마를 다시 만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엄마와 태어난 저희 딸과 잘 지내보려고 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생각해요. 엄마가 떠났던 날의 제 눈빛과 다시 돌아와 저를 안아주던 그날의 엄마 눈빛을요. 삶은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별과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채워지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도 사랑은 여전히 숨쉬고 있더라고요. 엄마를 원망했던 시간도 그리워했던 순간도 결국은 사랑이라는 말로 설명되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이제라도 너무 늦지 않게 전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상처를 주었던 시간보다 다시 손을 잡는 용기가 훨씬 더 오래 마음에 남는다는 걸요. 이제 저는 누구의 딸로 불리는 일이 조금은 따뜻해졌어요. 그걸 가능하게 해준 엄마에게, 그리고 제 손을 놓지 않은 남편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이곳에 남깁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지나간 상처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그 마음에도 다시 따뜻한 계절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저처럼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걸 꼭 믿어주었으면 해서요. 그러니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웅크리지 마세요. 웅크리다 보면 따뜻한 온기도 못 들어오더라고요. 따뜻한 온기가 상처를 치료하는 약인데 말이죠. 여러분들도 따뜻한 온기로 치유받고 행복하게 웃으시길 바라며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